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2주차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시죠? 이 비대면 수업하시랴,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2학기 이제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1주차 수업을 한번 동영상 시청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요, 사회복지 법학의 총론, 이렇게 해서, 파트 1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 1은요, 챕터 1 해가지고, 사회복지 법학의 기초 이론, 그리고, 챕터 2는 사회복지법의 역사, 챕터 3는요,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그리고 챕터 4는 사회복지의 법률 관계와 당사자, 그리고 챕터 5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법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챕터 1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1 사회복지법학의 기초 이론인데요. 기초 이론의 첫 번째는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의 재판 기준, 법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의 자치 법규, 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분류, 이렇게 해서 파트를 배우겠는데요. 오늘 이 양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략적으로 1번과 2번을 먼저 1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2교시로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그 키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과 또 사회복지법의 재판 기준, 법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회복지법의 재판 기준, 법원에 대해서 꼭 잘 들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딸 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일반 개념, 법.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법. 이 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법이라는 것은요, 시대와 환경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평온하고 질서 있는 안정된 각자의 사회생활을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강제적인 행위 준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법은 강제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인 사회 규범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요, 평안하고 또 질서 있는 안정된 생활을 원하죠. 그런데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통제력이 필요한 거죠.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법이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법에는요, 법의 규범적 성격이 있는데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회 규범의 성격이 첫 번째가 행위 규범이에요. 법은 행위 규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법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하는 신체의 외부적 동정의 행위 준칙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 행위를 규율하는 거예요. 이 규범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법 규범은 자연 법칙과 구별되며 마땅히 하여야 할 당위 규범에 해당이 돼요. 그래 이 법은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강제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강제 규범이에요. 법은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라는 수단을 가져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하죠. 그래서 법의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력을 발동해서 처벌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법의 규범은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행위 규범을 위반하면 뭐뭐뭐뭐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쭉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요. 이 법에는요, 뭐뭐뭐뭐 할 수 있다라는 끝에 자가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뭐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말하면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어떻게 벌금 얼마에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은 강제성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법에 만들어진 그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처벌 규정까지도 있는 것이 이 강제 규범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행위 규범이고요. 강제 규범이다. 자, 세 번째는요. 조직 규범이다. 법은 조직 규범이다. 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 법 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리 국가예요. 삼권 분리. 그래서 입법부가 있어요. 입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입법부. 이 입법부의 대표적인 기관은
국회라고 하죠. 국회. 자, 그러면 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을 집행부 또는 행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 이 정부를 집행부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을 사법부라고 얘기를 해요. 사법부. 사법부는 법원을 사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권이 3개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다. 그래서 3권 분리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법에는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판단해주는 사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직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사회규범이다. 법은 사회규범이다. 법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형성되어 온 도덕 있어요. 종교 있어요. 관습 등의 제1차적인 사회규범과 이것들로부터 분화 발전되어 온 사회생활의 행위규범인 제2차적인 사회규범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은 도덕과 종교, 간섭 등이 법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사회규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규범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규범의 종류에는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덕이 있어요. 종교가 있고요. 간섭이 있고 법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에 준하는 행위, 사회 존속과 평화의 유지를 위한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예의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의는 정신적인 세계라고 그러고 범절은 신체적 세계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의 플러스 범절, 것을 우리가 예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그러죠. 도덕. 학생이 교수님을 만나면 교수님한테 당연히 인사를 해야죠. 이것이 예절이에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을 예절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도덕이라고 그러죠. 도덕.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교수님한테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으로서 인정된 것이며 인간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여서 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에는 다 규율이 있어요. 규율.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습이 있죠. 기본적인 생활에서 인정된 행동 양식이면서 인간의 일정한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는 사회적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습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면서 하나의 규범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지내다 보면
뭐, 그, 소독육서인가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한쪽에는 흰색, 한쪽에는 빨간색을 넣고, 앞에는 과일을 넣고, 뒤에는 뭐 소주잔을 넣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래 전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행동 양식, 이것을 우리가 간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년 구정 설 명절을 보내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정 설날이라든가 또 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관습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법적으로 이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사회 규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도덕, 종교, 간습 이것이 묶여져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져 제도화된 것을 우리가 법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3번 규범에서 법 규범으로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서 놓은 규범을 법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살인죄이죠. 부모를 살인하면 안 돼. 이웃을 살인하면 안 돼. 이게 도덕 규범이고 종교 규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도덕 규범을 법 규범화한 것이 살인죄예요. 형법으로 살인죄를 규율하고 있죠. 또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는 종교 규범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종교 규범을 하나의 법 규범으로 만든 것들이 사회복지법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범. 이것들을 종교 규범에서 법 규범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 사회복지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간습 규범에서 법 규범으로 전환이 된 게 양자제도 같은 거죠. 양자제도. 오늘날의 이 양자제도는 입양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죠. 양자제도. 그래서 민법상에서 양자제도를 도입을 했죠. 이렇게 우리 사회 규범의 종류에는 도덕, 종교, 간습, 법 규범 이렇게 네 가지 사회 규범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우리 법 규범의 성격에 재판 규범이 있어요. 재판 규범. 재판 규범은요, 법 규범의 강제를 재판에 의해서 집행되므로 법원에서 법 선언하는 과정에서 법관이 따라야 될 준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요, 이 사법부 있잖아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 사법부에서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에 보면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로 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은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따라야 될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은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규범은요. 지금까지 쭉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법은 행위 규범이다. 그 다음에 강제 규범이다. 또 조직 규범이다. 또 사회 규범이다. 그 다음에 5번째 재판 규범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법에 대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그 성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목적, 법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 정의의 실현의 목적이 있다. 법을 만드는 목적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의 개념은 시대 또는 장소, 학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을 해요. 정의라는 거, 영어로 말하면 justi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정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법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평등한 상태를 우리는 사회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빈부, 귀천, 잘 살던 못 살던, 귀하던 천하든 간에 관계없이요, 이 법은 만민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잣대를 우리가 사회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동상에 보면요, 동상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저울이 있죠, 저울. 이게 이제 그 대법원 앞에 있는 그런 동상인데요. 이 심판을 할 때 이 저울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똑같아야 평등한 거죠. 이것이 사회 정의의 표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가 정의론이라는 그 책에서요, 정의의 본질을 평등에 있다고 보고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을 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면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면요, 이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산술적, 교환적, 형식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 비례적, 상대적, 실질적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균형의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사람이 10개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1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평균적 정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의예요. 사회 정의.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간에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게 평균적 정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경제의 어떤 평균적 정의의 개념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평균적 정의를 도입을 한 예들이 있죠. 등가 교환의 원칙을 적용해서 누구나 다에게 똑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균적 정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지만요. 이 1인당 1특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고 뭐 3표를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권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동일하게 한 표, 거지도 한 표, 부자도 한 표,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평균적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도 평균적 정의에 해당이 되죠. 똑같이 살인죄를 졌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똑같이 처벌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분적 정의는요. 개인 각자의 가치 및 능력에 따른 개인의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는 배분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분적 정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누진세가 있어요. 누진세.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세금을 내야 돼요.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죠. 이것이 상대적인 평등이에요. 비례적인 평등. 이것을 우리가 배분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과급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한 사람, 실적을 낸 사람들에게는 성과를 낸 것만큼 보상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과급이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빈부에 따른 차등 과세. 이런 거요. 또 장애인 의무 고용과 부담금 제도. 지금 현재는 50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5% 이내에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끔 돼 있죠. 그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다 배분적 정의에 해당이 되죠.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보험료를 낸 것만큼 나중에 65세 이상이 된 후에 그거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적게 부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면 나중에 적게 받는 거고요. 많이 내면 많이 낸 것만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분적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적 정의의 적용 사례가 있고요. 배분적 정의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분적 정의나 이 평균적 정의는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평균적 정의가 되든 아니면 배분적 정의가 되든 이런 정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서에서는요, 사회정의, social justice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양심의 표현이면서 사회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능력과 공헌에 따라서 명예와 이익, 재화 등을 배분하고 평균적인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목, 자유와 권리를 각자에게 어떤 신분, 인종이든 살색이든 빈부귀천,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상태, 평등을 우리는 사회정의다. 법의 목적은 이러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회정의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사회는 혼란이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을 했는데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 사회정의가 깨져버리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사회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이렇게 배분적 정의든 평균적 정의든 관계없이 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법의 목적은요, 한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적에 알맞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한목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의 한목적성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에 구체적으로 합치되게 제정해야 되고요. 실시되는 원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법상에서 행정권의 재량행위가 법 목적에 적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한목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한목적성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와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지향이 아니라 향해야 되는 목적인데요. 우리 이 한목적성을 우리 헌법 제10조 2항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헌법 37조 2항에는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요. 사회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기와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동시에 공공복리의 원칙과도 합치가 필요하다고 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복리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불편하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되면서 모든 음식점은 9시 이후에, 저녁 9시 이후에 운영을 못해요. 배달만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 헌법상에서는 인권을 보장하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법의 존재의 목적, 합당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목적성은요, 사회복지의 법률 관계에서 개인의 사회복지법 제1조 목적이 다 있어요. 개별 사회복지법에 보면 모든 법의 제1조는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뭐뭐뭐뭐 때문에 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목적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근거에 따라서 인과적인 동기의 법률관계와 한목적적 동기의 법률관계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과적 동기의 법률관계는 뭐냐면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의 동기의 법률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급여의 지급 사유가 있는 관계, 그렇죠? 즉 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 예를 들면 사회보험 급여가 여기에 인과적 동기의 법률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 보험을 납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죠.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들면 나중에 그 건강보험에 대한 약국이나 또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인과적 동기의 법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목적적 동기의 법률 관계는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가 또는 기여금을 지불하는가 등의 사유와는 관계없이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것, 그 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공공부조제도라든가 사회서비스 급여 이런 것들이 한목적적 동기의 법률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의 목적에 법적 안정성이 있어요. 법적 안정성. 법적인 안정성. 법의 재정적 측면. 여기서 이제 재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 재정이라는 용어는 없던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정이 있어요. 개정. 개정은 있었던 법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한 것을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법의 안정성이 목적인데요. 법의 제정과 개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즉 일반성, 명확성, 무모순성, 지속성, 장래성을 갖추고 공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성, 명확성, 무모순성, 지속성, 장래성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법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 지속성 측면에서 법이 자주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법이 조룡모계라면 국민의 생활에 혼란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아침에 바뀌었다가 저녁 때 또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지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성, 명확성,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의 적용과 집행의 측면에서요. 법은 제정 목적에 따라서 법의 적용, 집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또는 법 적용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이 법을 왜곡한다면 국민의 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도 제대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적용이나 집행하는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된 법은 올바르게 실천되어야 하는데 만일 국민이 법에 정해진 권리를 침해를 받았을 때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의 확보 요건인데요. 사회법의 하나인 사회복지법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은 일사부재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소멸시효의 원칙, 타당성의 원칙 등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번 판결이 난, 한 번 처벌을 받는 것은요, 그 다음에 다시 다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10년 구형을 받았는데 보니까 요놈이 괘씸해. 그러면은 요거를 무기징역으로 다시 판결을 낸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뭐냐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에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이게 소멸시효의 원칙이에요. 이 소멸시효의 원칙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지 않은 행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을 때 몇 년 이상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살인죄에 대한 것을 묻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멸시효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제정을 할 때도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집행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도 이 법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을 할 때도 이 법에 대해서 안정성을 답보를 해야만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여기에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적 안정성 확보의 요건으로는요, 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쉬워야 돼요. 명확해야 되죠. 명확성. 함부로 쉽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죠. 결정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죠.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실행 불가능한 법이면 안 되는 거죠. 실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법의 내용은 선량한 국민의 법의식과 현실에 일치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의 안정성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죠. 자, 네 번째는요, 사회 질서 유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으로서 법은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면서 법적 강제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 및 형성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 법에 대한 어떤 기초 학문적인 차원에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이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